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7년 10월 24일 강원도 화천군의 한 야산 입구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평소 이 산에서 약초를 캐던 신만이 홍씨였죠. 그런데 차에서 내린 홍씨가 즉각 표정이 일그러져요. 이 야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복판에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면 더 이상 차가 진입할 수 없죠. 평소엔 이러지 않았는데. 홍씨는 성큼성큼 곧장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거긴 바로 이 야산 근처에 살고 있던 최씨 할머니의 집인데요. 홍씨는 저기다 말뚝을 박은 게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할머니가 입구로 오가는 차량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 죽겠다 라고 항의한 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난 홍씨는 할머니 좀 나와봐요 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집 마당으로 들어섰죠. 그 순간 땅에 얼어붙은 듯 그는 당황하고 맙니다. 화단 위에 최씨 할머니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신 겁니다. 화단이 아예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이 혈흔이 화단부터 집 안의 거실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막 피가 흩뿌려져 있고요. 또 부엌에선 모양이 일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죠. 또 화단에는 피 묻은 돌멩이가 이렇게 뒹굴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범인은 부엌에서 먼저 프라이팬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가격했고 이후 쓰러진 할머니를 질질 끌고 거실을 거쳐 화단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저지른 거고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화단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서 확인 사살까지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혈흔이 선명히 찍혀 있긴 했지만 그 외에 중요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이 혈은 모두 할머니의 것이었고요. 그나마 바닥에 있던 커피잔에서도 할머니의 지문만 채취되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시신을 살펴보면 손에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다량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게 범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항을 하다가 범인 머리카락을 뜯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DNA 분석을 해보니 이 역시 할머니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어떻게 할머니 손에 할머니 머리가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아마도 할머니가 머리를 가격받으시면서 고통을 참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은 것으로 보여요. 그 외에 이 흉기로 추정되는 프라이팬 또 돌멩이에서는 지문, DNA 그 어떤 흔적도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할머니가 사시는 이 집은요, 야산 입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적이 매우 드문 곳입니다. 반경 몇 킬로 내에 CCTV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집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주민들을 살펴봤는데 대여섯 가구가 전부거든요. 목격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경찰은 범인을 학대했고 이웃 마을까지 탐문 수사를 실시해요. 근데 수상한 사람, 수상한 차를 봤다는 이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근에 있는 군부대 역시 조사했는데 모든 부대 인원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고요. 그 외에도 정기검침원, 또 집배원까지 정기적으로 집을 오가는 사람들까지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그나마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단서가 있긴 합니다. 바로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한 주민의 목격 증언이에요.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자식들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근데 계속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된 차에 가깝게 지내던 이웃 주민에게 전화 걸어서 저희 어머니가 좀 집에 잘 계신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일단 창문을 열어서 육안으로 할머니 집을 확인해요. 이때 집에는 불이 훤히 켜져 있었어요. 사실 그날 낮에도 할머니랑 함께 이 이웃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일단 여기서 할머니의 사망 추정 시간,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간을 23일 저녁에서 24일 새벽으로 알 수 있겠죠. 이후 경찰은 몇 달 동안 이 수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탐문회, 동선까지. 근데 아무리 살펴도 돌파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한 단서가 발견되었죠. 바로 할머니 집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발송지는 화천의 만성이, 그러니까 자신을 이만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예요. 아니 근데 이걸 뜯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글쓴이가 할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할머니가 인근 군인들을 대상으로 몸을 팔고 다녔다는 둥, 자신과 내연 관계, 그 더러운 관계라는 둥,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그런데 편지를 살펴보면 할머니의 큰아들인 50세였던 강씨, 이 강씨를 험담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전부터 할머니랑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이만성의 편지가 이후에도 뜨문뜨문이지만 계속 발송되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는데도요.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5개월 간격으로 최종 2011년 1월까지 이 편지가 계속 와요. 그럼 이걸 보낸 이는 지금 할머니 사망 사실을 모른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경찰은 분명 이 편지가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직감을 하던 중 마침내 이 편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1년 뒤인 2008년에 발송된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 우표의 가장자리에서 보낸 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액이 검출된 거예요. 자, 타액 검출까지는 했어. 근데 이게 딱히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긴 어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는 그렇게 딱 한 걸음만 전진한 채 다시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죠. 그러다 3년 뒤인 2011년 11월, 강원도 경찰청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어요. 이때 전담팀은 최씨 할머니 사건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집중한 건 바로 그 수상한 편지들이었죠. 전담팀은 편지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만성이가 다소 특이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걸 발견해요.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 군바리, 휴양소, 이런 건 군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은어 같은 건데 이걸 남발하고 있던 겁니다. 또 할머니 집 주소를 연대 뒤 골짝,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만성이라는 사람이 군부대 관련 인물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 주변에 유일하게 군에 속해 있던 인물 한 명이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의 큰아들 강씨였죠. 경찰이 즉각 강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면서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묻게 되는데, 아니 어쩐 일인지 강씨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건지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는 건지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렇게 주저하던 그가 끝내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되죠. 그는 바로 20여 년 전 강씨가 연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복무를 했던 조씨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강씨가 이 이름을 좀 말하기 꺼려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복무를 하던 시절에 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경찰로서는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점이 사건의 동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신속하게 조씨의 신상을 조사했죠. 그랬더니 주소지가 춘천시 후평동으로 나옵니다. 어라, 마침 그 이만성이가 보낸 6번째 그리고 7번째 편지에 후평동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경찰이 즉각 빠르게 조씨 찾아갔죠. 자, 그가 정말 편지를 보낸 이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 우표에 있는 DNA랑 대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무턱대고 조씨한테 가서 당신 DNA 좀 우리가 조사합시다 했다간 유력한 용의자인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들은 며칠간 잠복을 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경찰이 우연히 이 조 씨란 사람이 음료수 다 마시고 버린 캔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걸 국과수에 보냈고 DNA 확인 결과는 일치. 2012년 2월 16일 조 씨는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그렇게 검거된 조 씨는 경찰서에 왔는데 진술 다 거부하고 탁자 밑으로 막 숨어 들어가면서 형사들 애를 먹였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전담팀은 DNA가 지금 일치하고 있다. 당신이 보낸 그 편지, 우표, DNA 우리 다 있다. 라는 점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조 씨가 자신이 사건 당일 할머니를 공격했다라는 건 인정하게 돼요. 아니 근데 내가 후라이팬으로 때린 건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거기 누가 있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담팀 역시 굴하지 않고 그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죠. 결국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중 그는 범행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살인을 저질렀냐? 그 범행 동기가 정말 황당했어요. 1992년, 그러니까 사건으로부터 15년 전부터 묵혀온 아주 깊은 원한 때문이래요. 그것도 할머니가 아닌 큰아들 강 씨를 향한 원한이었죠. 시간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머니의 큰아들 강 씨는 대령이었고 조 씨는 상사 직급으로 같은 군부대의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 내에서 조 씨의 평판이 그닥 좋지 않아요. 왜냐면 외부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들과 실랑이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 인부들이 매일 부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조 씨가 매번 통행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분증 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래서 인부들이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통행증을 요구하는 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화를 냅니다. 이로 인한 다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결국 상관이던 강 씨가 조 씨에게 약간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게 돼요. 여기에 조 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도 참지 않았죠? 이건 부당하다라면서 국방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낼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 씨에게는 추가 징계가 내려졌고 직급 강등으로 인한 불명예스러운 자진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관 강 씨가 한 번도 조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제대하겠다라는 말에 딱히 만류하지도 않았고요. 조 씨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강 씨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베트남 전쟁에도 가서 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아주 이 나라의 훌륭한 군인인데 상관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 게다가 이렇게 내가 자진 제대까지 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일을 갈게 된 거죠. 그러다 몇 년 후에 그가 여전히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강 씨한테 따져야겠다 하고 군부대를 찾아갑니다. 근데 강 씨가 제대하고 없더라고요. 조 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지내던 간부들, 인맥을 통해서 강 씨가 어디 사는지 행방을 막 수소문했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그 광 씨 어머니가 연대 뒤 골짜기에 산다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07년 10월 23일 저녁, 조 씨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상관 강 씨의 어머니, 최 씨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당시 범인 조 씨는 할머니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아들하고 같은 부대였냐 라는 말에 이제 영문도 모르고 그냥 조 씨를 따뜻하게 맞아준 거죠. 그렇게 차를 마시던 중 조 씨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막 꺼내요. 사실 당신 아들 강 씨에게 내 상관이었는데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 내가 직업도 잃고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내가 이런 대우를 왜 받아야 하냐. 당신 아들은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렇게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할머니가 당장 나가라 하고 그를 쫓아내려고 했죠.
그리고 이때 조 씨가 크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 강 씨에 이어 그 어머니마저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는 즉각 주먹으로 할머니를 때렸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보이는 그 후라이팬을 집어들어서 할머니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이제 강 씨에 대한 원한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힘없는 할머니는 그냥 쓰러졌어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폭행이 끝나고 자리를 떠나려던 찰나 쓰러진 할머니가 겨우 몸을 일으켜서 조 씨의 허리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그 상태로 할머니를 거실 나와 화단까지 질질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눈에 보이는 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할머니를 살해했고요. 이게 바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조 씨는 왜 할머니 사망을 알면서도 굳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 씨가 아주 멍청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수사에 혼선도 주고 또 아들 그 강 씨 그놈 찾아내려고요. 그러니까 이 조 씨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강 씨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괴롭힐 작정으로 편지를 계속 보냈다는 건데 이 사고방식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쩌면 그는 죽은 어머니를 모욕하는 방식으로라도 복수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건이 좀 미제로까지 넘어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장 주변에 종종 와가지고 동태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들키지 않게 가명, 이만성이라는 가명 사용했고 또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고 해요. 이게 어딘가 좀 영악한 듯 하면서도 모자르고 허술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이제 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재판은 믿기 힘들 정도로 범인 조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전문가 감정을 받은 조 씨가 피해망상,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현실 판단력 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시죠? 심신미약. 그게 적용됐습니다. 게다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죠. 유가족은 말도 안 된다면서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는데 2013년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그마저도 3년이 감형됩니다. 따라서 최종 징역 7년이 확정되었죠. 2024년인 현재 조 씨는 이미 만기 출소한 상태일 겁니다. 이렇듯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또 한 건의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참 감사해요. 하지만 그 재판의 결과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굉장히 낮은 형량이 나왔다는 점은 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아들에 대한 원한으로 그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조 씨.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그 본인, 큰아들 강 씨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자기를 노리던 사람이 나 대신 내 어머니를 죽인 거잖아요. 그 고통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던 점을 마지막으로 말하려 합니다. 바로 범인 조 씨가 아직도 그 원한의 대상자인 강 씨에게 다가서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출소를 했을 텐데 지난 7년간 교도소에서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이제 교화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여전히 마음의 원한의 불꽃이 살아있다면요? 이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이제 유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